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55, 평생을 남의 집 간병인으로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 강 회장님 댁에서 간병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강 회장님은 80이 넘은 고령의 치매까지 앓고 계셨지만 제게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순이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회장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강민수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둘째 강민정은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 약값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비싼 약이 필요한 건가요? 큰아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돈으로 계산하다니요. 회장님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럴 것 같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 집에 모시고 있으니까 돈만 나가고 게다가 간병인까지 두니까 차라리 유언장부터 써두시게 하자. 치매가 더 심해지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 제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회장님은 치매 증상이 있으셨지만 가끔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회장님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순이야, 내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아직 죽지 않았다. 회장님의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내가 숨겨둔 것이 있어. 4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둬.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저는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간절한 눈빛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119에 신고하려던 순간 큰아들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병원에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텐데 아버지 상태를 좀 더 지켜보죠. 회장님이 위험하신 것 같은데요. 괜찮을 거예요. 그냥 약간 컨디션이 나쁘신 거겠죠. 그들은 회장님을 병원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회장님을 간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순희 씨,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설명해 보세요. 큰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저를 추궁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CCTV에 당신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건 회장님을 간병하러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마음은 억울함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제 모습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순이야, 42. 잊지 마.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자정이 넘은 시간,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쇠약해서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부축해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저는 회장님을 제 작은 원룸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노인을 유괴한 간병인을 찾고 있습니다.
김순희 55세는 강 회장을 행방불명시킨 후 제가 유괴범으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뉴스에 나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약도 구하기 어려웠고 병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숨어 지내는 동안 회장님은 계속 40이라는 숫자를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의 서재, 그곳에 있던 책장들, 혹시 42번째 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밤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42번째 책.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꺼냈습니다. 책은 평범해 보였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속이 파여 있고 그 안에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겠지. 내 자식들이 내 재산만 노리고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녹음에는 자식들이 회장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계획까지도요. 저는 이 녹음을 가지고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지만 녹음을 듣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스쿠프네요. 며칠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학대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며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순희 씨가 진짜 영웅이었네. 저런 자식들이라니. 인간도 아니야. 즉시 재수사해야 해.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회장님의 자식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회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회장님은 건강을 되찾으시고 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작은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작은 요양센터를 차렸습니다. 순인의 요양센터라는 작은 간판을 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집 간병인이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제 방식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양센터에 출근하며 저는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언제나 진실편에 서서 약한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며 저 역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때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어두웠던 그 밤들을 지나 이제 따뜻한 새벽 햇살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